위안화 국자 전략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길게 보면 이제 위안화 패권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엠브리지에 사우디 참여되어 있습니다. 달러의 무기화가 결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 또 달러 활용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미중 화폐 전쟁의 저자 전 KB금융 경영연구소장 조경혁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달러 위안화 전쟁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 하필 지금일까? 지금 트럼프가 관세라는 무기를 앞세워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맞물리면서 야, 너 달러 왔어! 달러화가 최고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반기를 들었죠. 위안화로. 그렇습니다. 예. 왜 하필 지금 우리가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이 벌어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우리 최사님이 그렇게 물어주셨지만은 네. 사실 지금이 아닙니다. 아, 지금이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네. 크게 보면은 중국이 이제 위안화 패권 내지는 그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활용하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럴까요? 그걸 시작한 것은 미국이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워졌을 때, 그 이후에가 사실상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그때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가 화폐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거고 굉장히 역사가 벌써 꽤 오래 깊은 거네요. 네. 중국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위안화 국자 전략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길게 보면 이제 위안화 패권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이거잖아요. 원래 저는 그 지난 30-40년 사이에 전 세계 금융이나 경제 또는 외교 안보 쪽에 가장 큰 사건이 뭘까? 30-40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저는 금융 위기만 생각이 나요. 금융 위기. 그리고 뭐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방금 말씀하셨던 2008년에 리먼 브러스 사태, 그리고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이런 금융 위기들이 좀 뇌리를 스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이 금융 쪽에 있었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저도 자본시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큰 그 사건들이죠.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거,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던 회원으로 받아들인 거. 받아들인 거. 그걸로 인해서 사실 지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따져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전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상당한 기반을 닦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WTO 가입으로 전 세계를 시장으로 이제 할 수 무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자기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국 상품이 넘쳐나게 됐고 또 그 세계 물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디지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는 디지털 혁명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이나 산업이나 이런 부분 또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디지털 결제라든가 금융에 있어서도 디지털화 이걸 통해서 중국이 사실 G2 미국에 맞서는 거의 뭐 60-70%의 경제력에 맞서는 부분까지 따라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그 WTO 가입이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당시에 클린턴 정부 때거든요. 그때가 과연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과정이 어땠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그렇죠. 지금은 뭐 미국의 트럼프 1, 2기를 보거나 미국 내의 여론이나 그걸 봐서는 조금 그때 너무 쉽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중국의 위안화 패권 또는 전 세계 G2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금융 패권 국가로서의 성장의 모태는 이미 2001년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가속화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네요. 잘 설명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책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디지털 위안화예요. 네. 디지털 위안화라는 것은 일종의 CBDC,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네. 보증하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금융주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자꾸 책을 거론합니다만 우리 책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는데 네. 제가 첫 시작을 그 디지털 위안화로 시작을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뭘로 시작할까 생각을 해봤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위안화는 숫자 인민폐고요. ECNI고 네. 이거는 우리 최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위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데 발행한 디지털 화폐. 이거를 본격적으로 실용한 나라는 지금 사실상 대규모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왜 그러면 디지털 위안화를 먼저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네. 제가 바로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지난 개혁개방 이후에 소위 그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그 디지털 혁명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는 리프로깅이라고 건너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보면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 가서 결제를 하면 다 QR코드를 하잖아요. 알리페이 같은 걸로 해버리죠. 예. 알리페이 아니면 이체페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가 종각에 있거든요. 조금만 걸어 나가면 인사동이에요. 네. 중국인 관광객 오셔가지고 알리페이로 결제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네. 심천 네. 중국 뭐 선전이요. 선전이죠. 예, 선전에 예. 이제 현지 탐방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갈 기회가 있었어요. 네. BYD, 뭐 텐센트 이런 데를 네. 갈 수 있는데 제가 그 있던 숙소 근처에 네. 우리가 잘 아는 먼저 좀 늦게 가서 이제 물이랑 뭐 이렇게 사러 갔는데 네. 카드 안 받습니다. 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저는 뭐 몇 년 만에 갔거든요. 카드 안 받고요. 네. 무조건 QR코드로 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네이버페이를 이렇게 깔고 가서 네. 거기 옆에서 이제 한 그 20분 동안 끙끙대면서 그걸 불러내서 네. 그리고 알리페이로 결제를 했는데요. 네. 신용카드 사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의 사실상 시작 플랫폼은 QR로 돼 있잖아요. 그게 결국 디지털 어떻게 보면 결제 위안화. 시스템이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관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서 중국은 디지털화, 그러니까 금융의 디지털화를 먼저 가 있었던 거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같이 이용한 뭐랄까 전략을 세운 거다. 그러니까 CBDC 사실 디지털 위안화는 딴 거 아니잖아요. 몇 택동 사진이 있는 뭐하는 그 유런부터 이렇게 쭉 100원까지 쭉 있는 그 실물 화폐를 그대로 스마트폰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 QR코드로 결제할 때도 그 디지털 화폐를 불러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은 해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엠브리지라고 네. 홍콩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태국,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 또 사우디도 같이 참여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디지털 위안화뿐만 아니라 소위 디지털 화폐의 국경간 결제를 실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플랫폼이죠. 그렇습니다. 디지털 화폐 플랫폼. 예, 예. 그게 엠브리지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되면 디지털 위안화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디지털 바트화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그걸 실험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밖에 국경간 거리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려는 시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네. 엠브리지는 중국, 홍콩, 네.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예, 예. 이런 쪽에서 같이 중앙은행들끼리 손잡고 네. 디지털 화폐에 뭐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정확한.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에도 CBDC를 시도했던 한국은행이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결국은 이렇게 CBDC를 한다는 것은 네. 정부가 네. 화폐 관련된 유통,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중국 정부는 과연 이렇게 화폐 유통 같은 걸 다 통제를 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참 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중국은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덜 민감한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에 대해서 약간 둔감하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거에 뭐 카드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도 통신사회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일이 터지면 대단히 민감하잖아요. 네. 뭐 우리 사실 정보는 많이 지금 여기저기 흩어다니고 공개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훨씬 예를 들어서 자기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사회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네. 그만큼 뭐 좀 홍보나 이게 네. 잘 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인들은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게 대해서 훨씬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이 관리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가 어떻게 그랬는지 다 드러납니다. 네. 물론 등급에 따라서 또 요구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 익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한도도 정할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앙은행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본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최 이사님도 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네. 어디 소속인가요? 공산당. 정확합니다. 네. 중국 국무원의 네. 소위 장관급 행정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서방에 있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독립성 있잖아요. 네, 무자본 특수법인이잖아요. 네. 뭐 미연주도 다르고 뭐 일본은행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국 인민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원 산하의 정부 기관이거든요. 정부 부처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좀 비교적 덜 예민하다. 좀 수용도가 좀 있는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렇습니까? 밀어붙이는. 이게 굉장한 파워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꾸로 생각하니까 네. 그러면은 어찌됐건 중국의 디지털 경제, 디지털 네. 화폐를 이끌었던 것은 네. 민간 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알리페이, 위챗페이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은 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중앙정부가 밀어붙여버리면 네. 이런 민간 디지털 결제 기업이 네. 오히려 많이 위축되는 거 아닐까요? 그 점도요. 이미 중국은 아까 말씀한 디지털 간편 결제 있잖아요. 네네네.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장악한 이거는 민간 회사잖아요. 네, 민간 회사죠. 그래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인민은행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든다는 얘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네. 우리가 지금 달러 세상에 글로벌 금융시장에다 돌아가는 것처럼 이건 관행이잖아요. 네. 중국도 지급결제 관행은 네. QR코드로 지금 완전히 정착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부 다 신용카드로 관행이 정착돼 있잖아요. 네, 저는 삼성페이 쓰는데요. 네. 페이도 지금 많이 하죠. 네네. 그러나 뭐 대체로 이제 서방 선진국 이런 데는 이제 신용카드가 되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뭐 사실 기후 동행 카드나 이런 것도 다 선불 카드도 카드 형태로 우선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물론 그걸 없애기도 하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QR 코드가 압도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걸 견제하게 한 것이다. 그 민간 기업을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미 중국 내에서 그 지급결제 관행이 너무나 정착돼 있어서 디지털 위안화로 바꾸기가 어려웠다라고 저는 중국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서로 지금 융합하고 있습니다. 상호 호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R코드에 디지털 위안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자 마스터카드에 상대해서 만들어 놨던 유니온페이 카드라는 거 있잖아요. 네, 중국의 그 글로벌 카드. 그것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은연 카드. 맞습니다. 네. 은연 카드죠. 네. 근데 영어로는 유니온페이지만은 네. 그것도 그 QR코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융합시키는데 네. 이거는 또 한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은 대부분의 경제정책, 금융정책을 대부분 중앙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국가 감독하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QR코드, 위챗페이, 알리페이가 민간 기업이지만 중국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잖아요. 네. 중국에 돈 벌잖아요. 네. 중국의 그 감독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네. 일정하게 서로 이렇게 절충했다고 그럴까? 중국도 인정해 주는 것 같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마인도 한때 네. 뭐 벗어나 있다가 네. 잠시 사라졌었죠. 예, 예. 그 실패 악수하면서도 나타났잖아요. 네네네. 그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당국가 체제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민간 기업이든 물론 이제 중국은 국유기업, 국유은행 이게 되게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 더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도 중국의 중앙 통제 하에 있다. 네. 네. 그거를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은 민간 기업들도 그 안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민간 기업도 포용하면서 주도하면서 네. 나가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이제는 세계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에서만 디지털 위안화를 써버리면은 네네. 중국이 원하는 패권주의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까 엠브리지 잠깐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이 엠브리지 프로젝트의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체로 국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아, 국내요? 예, 예. 네. 중국 인민은행 공식 발표나 이럴 때는 네. 어떤 그 기자회견 할 때서 이제 중국의 국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다.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는 엠브리지 프로젝트를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을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BIS라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외환위기 때 네. BIS 비율을 얘기했던 맞추고 비율 못 맞추면 뭐 불량은행, 우량은행 되는 그 기준으로 네. 했던 그 BIS는 네. BIS가 이제 중앙은행 중에 중앙은행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가 지난 상당히 오랫동안 소위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왔습니다. 아. 연구 개발하고.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엠브리지를 했던 것도 처음 시작은 BIS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게 홍콩의 이노베이션 허브 센터. 그러니까 그렇죠. BIS가 금융하고. 만들어놨던 네. BIS의 이노베이션 허브 센터가 홍콩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네. 사실은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작년 연말에 네. BIS가 철수했습니다. 그럼 손 뗀 건가요? 예. 최소 기술 수준이 확보됐다라고 얘기하고 철수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일부 해외 미디어에도 나왔는데 네. 그 철수 과정이 중국의 배우가 있었다. 아닌가요? 거꾸로죠. 아, 미국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BIS가 결국은 CBDC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에서 약간 그런 압력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의혹입니다. 네. 그건 뭐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알 수 있죠. 그런데 물론 BIS가 미국 영향력 하에 있다. 스위프트가 영향력 하에 있다.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계은행, IMF가 당연히 영향이 있다는 알죠. 거 당연히 알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혹을 제기하는 음. 뉴스라든가 분석 기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조사를 해보니까 스위프트망 자체가 엄청 느리대요. 그렇습니다. 엄청 느리고 뭐 돈 보내면 이틀, 3일 뒤에 들어오고 그리고 비용도 좀 비싼 편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제 결제망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맞습니다. 결국은 엠브리지 프로젝트는 그런 거에 대한 일환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길게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우, 재밌는데요? 별 말씀을 제가 잘 말씀드리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주시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위안화가 국제적인 결제 통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통화 수합이지 않습니까? 통화 수합을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좀 신흥국이랑 통화 수합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모습은 어떤가요?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위안화 패권 전략은 달러 따라하기입니다. 달러의 모습, 달러의 과거 패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해왔던 과정을 다 합니다. 통화 수합도 하고 또 이제 위안화 직거래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그렇고 해외에 있는 외환시장의 대부분이 다 달러와 그 나라 통화의 시장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원달러 시장이잖아요. 외환시장 하면. 그렇죠. 원달러 시장이죠. 그렇죠. 원이화 시장은 없잖아요. 전 세계도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서울에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금융 허브의 통화 수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프트에 상대하는 CIPS라는 중국이 만든 국경화 결제망도 만들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유니언페이. 전 세계 우리가 해외 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죠. 그것도 국제카드가 있어야 돼요. 네, 국제카드가 그 밑에가 마크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네네네. 아시잖아요. 비자 마스터카드. 비자 마스터. 없으면은 그 국내 거 갖고 와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2개 회사는 달러 결제를 하잖아요. 달러 결제죠. 저는 그래서 비자 마스터도 중요한 달러 패권의 한 축입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 중에 2개가 무디스. 무디스 S&P는 미국이잖아요. 그게 또 전 세계 국가와 주요 기업을 다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다 이제 달러 패권의 어떤 틀이다. 틀이다. 그런 부분을 다 중국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카드는 유니온페이. 아까 말씀하셨던 은연카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신용카드는 다국이라는 걸 좀 이렇게 육성을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뭐 기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좀 유용무실화 됐습니다만은 그런 걸 다 시도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지역 브릭스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브릭스 공동통화나 이것도 시도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한국도 참여되는 AIIB 있잖아요.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AIIB. 예. 이거 1대1로. 이게 뭐 100개 이상, 각각 100개 이상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국이. 아, 저 1대1로 얘기를 예. 솔직히 한 7, 8년 전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그때 1대1로 얘기가 한참 유행했다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잠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죠. 예. 물론 1대1로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그 국가가 부도가 난다든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네. 좀 문제가 생긴 나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음. 중국은 사실은 신흥국들, 뭐 음. 아프리카든 중남미든 또는 뭐 아시아나 브릭스든. 브릭스든 네. 이 지속적으로 밭갈이를 해왔고 네. 상당 부분 저는 우군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이 예. 그런 밭갈이를 아프리카라든지 소위 말하는 히토류, 뭐 천연자원 이런 자원전쟁 관점에서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뉴스는 많이 접했었는데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생소해요. 진짜로요. 네. 예. 그게 이제 다 처음에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인프라 지원이고 또 뭐 어떤 경우는 예를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것은 네.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네. 어떤 지역 안보기구 이런 것들인데 네. 이게 전부 다 위안하고 다 연결됩니다. 다 지역 기구들이 협의체가 금융화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전부 다 이렇게 위안화 국제화의 한 뭐랄까 창구라고 그럴까요? 통로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로 활용하려는 게 저는 중국의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 기승전 위안화, 기승전 여태까지 중국이 했던 행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위안화로 귀착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지금 보고 네네네.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들인데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홍콩이 떠올라요. 네. 홍콩이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홍콩을 네. 금융의 허브, 위안화의 허브로 삼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구심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인가요? 그럼요. 네. 지금 자본시장에 계시니까 네. 운용사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후광통, 성강통 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 본토 투자가 너무나 편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채권통, 예. 지금 금리 수합통 뭐 이런 수많은 것을 하는데요. 그걸 전부 홍콩을 통해서 합니다. 중국이 직접 본토에서 직접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자본시장 개방이라든가 외환시장 개방 문제가 지금 되게 미흡하잖아요. 불거지죠. 그러니까 전부 다 홍콩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판다본드라든가 이런 딤섬본드 이런 거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가장 많이 발행하는 데가 홍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홍콩은 여전히 금융 허브고 또 독특하게도 달러 패깅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홍콩은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고정돼 있잖아요. 거의 고정 환율이죠. 네네. 네. 거의 아주 미미하게 움직일 뿐이지. 네. 홍콩은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전부 달러를 해놓고 지금 마치 스테이블 코인처럼 달러를 비축하고 달러를 담보로 두고 그만큼 은행권을 발행합니다. 홍콩 달러를. 생각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네요. 사실 예. 정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제가 말이 잘 맞는가 보겠는데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걸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면 왜 달러 패깅제를 끊임없이 유지할까? 네. 일부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되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네. 왜 달러에 패깅하냐? 위안화에 패깅하든지 다른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가 보기에 아시아 금융 허브, 그래서 글로벌 금융 허브 중에 하나인 홍콩의 유용성을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외자의 유입이나 또는 외환 관리나 이런 부분 또는 다양한 실험들. 아까 엠브리지도 결국 홍콩에서 하고 있잖아요. 홍콩에서 하고 있죠. 예. 네. 아까 판다본드 발행도 대부분 홍콩. 네, 딘섬본드 발행도 예. 홍콩. 그런 식으로 다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예. 중국 본토에 투자하려면요. QP 받았어야 돼요. 맞습니다. QP 받아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투자하고 QP 모자르면 투자도 못하고 예. 굉장히 곤혹스러웠거든요. 예. 한도를 다 줬죠. 예. 예. 근데 이제는 성강통, 후강통 열리면서 거의 자유롭게 예. 중국 본토를 투자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면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홍콩까지는 다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 검은 황금, 예. 석유 또 이거를
달러화로 사거나 달러화로 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중국 정부가 예. 이걸 가만히 냅둘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페트로위아나. 예. 예. 그리고 또 페트로위아나의 축이 있는 사우디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아, 이거 되게 재밌는 대목인데요. 네네네. 트럼프 2기 들어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첫 순방국이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습니다. 네. 왜 갔을까요? 아무래도 너 석유 수출하지 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제 예.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사실 셰일 혁명 이후에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죠? 예. 예. 지금 그런 점에 있어서 중동의 중요성이 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오펙에서 모여서 회의했다. 그러면 유가가 들썩들썩이었는데 이제는 예. 그렇게 들썩이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네. 그만큼 영향도 좀 줄어졌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페트로달러라든가 사우디의 어떤 그런 부분이 네. 좀 줄어졌기 때문에 그럼 사우디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그렇죠. 자기네들의 또 패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실 그 엠브리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엠브리지에 사우디 참여돼 있습니다. 맞아요. 참여돼 그렇잖아요. 있어요. 예. 브릭스에 네. 사우디는 벌써 1년 반인가 얼마 네. 전에 초청받아서 네. 초청장을 들고 있습니다. 어. 근데 가입할 거냐 말 거냐 보류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런가요? 지금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직은 자신의 뜻이 네. 이게 유리한지 이게 유리한지를 그렇습니다. 판단을 못 내린 거네요. 뭐 제가 아는지 알 수 없지만 네. 거기도 그것도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페트로 위안 중국 합의했잖아요. 합의했죠. 실제로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닉슨 쇼크로 첫 번째 달러 패권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걸 해결한 건 페트로 달러거든요. 석유 파동 상징적이 말씀하시는 너무나 거죠? 크죠. 네네네. 예, 상징적이 너무나 크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하면은 그 페트로 위안을 하더라도 석유의 비중이 무역 거래에서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중국과 페트로 위안을 했다는 거는 그때는 모든 뉴스를 장식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뉴스 잠시만요. 그건 어쨌든 중국과 합의했다는 거는 중국이 그대로 보여준 거고요. 네. 거기에 사우디가 호응한 거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의 손을 잡아주는 게 네.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거네요. 애매한 거죠. 네. 예. 그래서 네. 제가 굳이 억측일 수도 있지만 네. 이번에 사진 보시면 선명히 드러나지만 네. 빈살만 하고 네. 그 트럼프가 네. 아주 우호적으로 이렇게 네. 홍하고 있는 사진이 다 온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게 거의 헤드라인이었죠. 아, 그렇죠. 예. 그걸 봤을 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억측이고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브릭스 가입을 견제하고 네. 그다음에 페트로 위안화를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는달까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좀 미뤄라고 하든지 음. 이런 소위 그 위안화 무언의 압력이었네요. 저는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트럼프 특이하잖아요. 그냥 다 보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네. 사업가니까. 네. 예. 그럼 나 다른 거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미국과 사우디 간에는 네. 크게 얽혀 있다. 물론 다른 중동 문제나 여러 이슈도 같이 얽혀 있었겠지만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점이 저는 사실은 위안화 패권, 네. 미중 화폐 전쟁의 가운데서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것도 왜 말씀드리냐면 네. 트럼프가 작년 11월 초에 당선됐잖아요. 당선됐죠. 11월 말에 네, 당선됐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브릭스가 네. 공동통화 논의를 1, 2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네. 브릭스가 전체적으로 공동통화를 하겠다. 네. 브릭스 얼마나 커졌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커졌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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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그 브라질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 이제 곧 끝났을 거예요. 지난번에 끝났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브릭스가 공동통화 논의만 해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엄포를 세게 놨어요. 네. 100%면 그냥 보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다가 브라질한테는 50% 관세 얘기해놨어요.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네. 이번에도 미국에서 시위가 노킹 시위잖아요. 네. 왕 필요 없다. 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룰라가 브릭스에 의해서 던졌잖아요. 던지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그냥 너희는 그냥 무역 불균형이 있으니까 50%라고 얘기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거 정치 보복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 바로 올려버렸거든요. 예. 그 전에 그 예고했던 것보다 훨씬 높였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최근에 그 전후 과정에서 브릭스와 정치적으로 약간 우호적이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어요. 야.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고 있잖아요. 네. 온갖 데 지금 다 써먹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과정을 보더라도 브릭스를 견제하는 것은 결국 브릭스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브릭스를 반서방,
또는 뭐 반미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중국 쪽으로 어떤 진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네. 글로벌 사우스를 또 포용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큰 네. 의도거든요. 네. 그걸 견제하려는 게 트럼프의 시도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트로 위안화까지 가니까 네. 여기가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그러면 범위를 조금만 줄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네. 유니온페이나 뭐 네. 다금 같은 네. 이런 결제 인프라, 네. 참고로 뭐 미국의 결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비자 마스터 네. 그리고 페이팔, 네. 뭐 최근에 쇼피파이까지 네. 네, 이런 그 친구들과 맞서서 네. 유니온페이나 다금 등 중국의 결제 인프라의 경쟁력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그 실제 네, 예를 들어서 유니온페이가 네, 뭐 통계 여러 가지 통계 있지만 유니온페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통계를 보면 네. 발급 카드 수는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중국 내에서 얼마나 예, 많이 예, 있겠어요? 예, 예. 그러나 국제적으로 사용한 거라든가 사용 금액이나 이 비중으로 보면 여전히 뭐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네. 조금 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요. 네. 다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시도를 하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줬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용평가 기준이나 각국에 대한 신용평가 그 등급을 발표했는데 네. 그게 좀 사실상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물론 뭐 지금도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제 신뢰도나 이런 것은 되게 얻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 실패자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아까 브릭스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란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는 약간 보조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각도 좀 있어요. 네, 네. 결국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네트워크, 특히 결제 네트워크에 뭐 균열을 낼 수 있는 예. 보조적인 수단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중국이 만든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CIPS는 네. 러시아와 중국 간의 거래에서 지금 뭐 대부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러시아는 지금 스위프트도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금융 제재를 받고 예, 있어서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 간의 어떤 무역 거래 네. 이거는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나라들 가도 그 CIPS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거를 뭐 위안화 중심이긴 한데 네. 그런 결제망을 중국이 이미 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요,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했잖아요. 러시아 제재했죠. 네, 예. 그게 오히려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런 스위프트를 대항하는 네. 중국의 위안화 국제 결제망 있잖아요. 국경과 네. 결제망 오히려 활성화시켜주는 계기를 작용했습니다.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으면서 그렇습니다. 보조적인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군요. 더 강하게 돼 있죠. 예. 실제 그 국경간 결제망은요, 러시아도 있고요, 네. 인도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 이란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다 미국과 약간 사이가 물론 인도는 좀 다릅니다만은 약간 삐걱대는 국가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 또 미국이 여러 가지 그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네. 이미 그 CIPS라든가 네. 또는 위안화 결제망 또는 위안화 거래를 많이 늘리고 있고요. 네. 물론 그게 이제 얼마나 확산될지 네. 이건 뭐 알 수 없지만 네.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 결제망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탈달러 또는 달러 무기화가 가져온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반대급부겠네요. 반대급부고 후유증일 수도 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몇 개 보고서에서도 실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제재를 해서 오히려 그런 대체 결제망이 활용되도록 했고 달러의 무기화가 결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 또는 달러 활용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보고서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 아빠가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네. 공부해 하니까 자식이 공부 안 하고 이제 딸은 뭐 나는 미술을 할 거예요. 네. 나는 체육을 할 거예요. 이런 약간 보조적인 수단을 열어준 거네요. 비유가 맞나요? 비슷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극단적이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요. 네. 뭘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게 있고. 안 막아지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중에 또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만 네. 스테이블 코인을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안 막아지죠. 이건 시대적인 흐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뭐 지니어스북까지 만들어서 저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고 있는데 네. 뭐 안 될 걸 하고 있겠어요? 또 어쨌든 새로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네. 어떤 변화의 시기에는 네. 큰 흐름을 막는다고 네. 강을 막아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뚝 쌓는다고 강물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잠깐의 흐름을 멈출 수 있게 네. 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뚝은 무너지겠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흐름이나 이거는 네. 좀
일단 개방과 포용으로 네. 늘 받아들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중 화폐 전쟁 저자 조경업 박사님과 함께 페트로 위안화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위안화의 대응, 그리고 또 달러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